네, 오늘 해볼 얘기는 주나라 건국설화입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뭐 주나라 건국설화를 네가 왜 얘기하냐 또 있으신데, 옛날에 예수님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야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공자를 얘기를 하는데 주나라를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자님께서 직접 샤라웃 해주셨어요. 나는 주나라를 따르는 거다. 난 그냥 주나라가 하는 문화 그대로 그냥 하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주나라가 뭔지 그걸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건국설화, 주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좀 알고 가시죠. 주나라는 이 돌아다닐 주자를 써서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주나라 이전에 있었던 주족 상태였던 주족은 유목민족이었어요. 니값을 하는 거죠. 서쪽에 있는 요 티베트 고원 지방을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족의 최초의 족장이었던 후직이 농사를 배워와가지고 자기네 부족한테 농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른 유목민족들과는 좀 다르게 반농반목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 융족이라고 하죠. 이 티베트 고원에 살고 있는 지금의 티베트 다른 유목민족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 후직의 증손주인 이 공유라는 사람이 비늪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근데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당시 태왕이 족장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비늪 사람들이 싸우길 원하자 태왕이 이르길 할 수 없다. 백성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남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날 족장으로 모시고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네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뺏어온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원해서 따르는 거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남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겠느냐. 난 차마 그러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태왕이 기산이라고 하는 산골짜기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정착을 해버리는데, 당시 이제 그 태왕의 손주였던 문왕 때 상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주족이 상나라의 제후국으로 편입이 되어버려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행운인 게, 그래서 문왕 때 이 주족이 주나라라는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내요. 당시 이제 상나라의 제사법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먹는 거였어요. 그게 제사였어요, 제사. 근데 이 문왕이 이거는 좀 아닌데?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사법이 뭐냐면,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제사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문왕이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어쨌든 문왕이 이걸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제 살던 소국의 왕이었다면 어디를 따르고 싶어요? 사람을 죽이고 먹는 제사법과 그냥 밥상 차리고 절하면 되는 제사법, 당연히 주나라의 제사법을 따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주나라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묘사가 나와요. 천하의 3분의 2를 가졌다. 상나라를 중심으로 제후국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 3분의 2가 문왕을 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상나라 입장에서도 뭐야 이게 물건이네. 가지고 얘를 서쪽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서백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러고는 야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서로 만나요. 근데 이제 문왕 입장에서 왕을 아련하려 할 때 뭐 장남 딱 아들내미 옆에 딱 끼고 가는 게 예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내미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상나라 예법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그것으로 육개장을 끓여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래서 배급고 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문왕이 그걸 막 먹었던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봐봐요, 이게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 읽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두 눈으로 본다고 쳐봐요. 아들을 죽여서 그걸로 육개장을 끓여서 그걸 아버지가 먹어. 그럼 그 아버지가 이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문왕이 이때를 기점으로 다른 음식을 입에 못 가져가 돼가지고 굶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무왕이 이제 면합군을 모아가지고 상나라를 쳐들어가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왕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나라가 여기서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무왕이 일찍 병사를 해버려요. 9살 배기 아들을 하나 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9살밖에 안 된 왕인 성왕이 즉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섭정을 굉장히 잘해요. 뭐 당시에 이제 동쪽에 있던 엄나라가 상나라 유민들을 데리고 이제 반란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잘 진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봉건제라고 하죠.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해내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걸 하는데, 근데 뭐 종교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해명이 필요했어요. 무슨 해명이냐? 이 당시에 상나라 종교는 이런 논리였거든요. 모든 걸 다스리는 상제라고 하는 최고 신이 있는데, 이 최고 신의 후손이 상나라 왕족이다. 그러니까 이 상나라 왕족이 인신공양으로 상제를 기쁘게 해드리면 상제는 축복, 예언, 왕권을 보장해준다.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공이 유교를 만들어내요. 유교는 공자가 창
창시한 게 아니에요. 주공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교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 신인 하느님이 있는데 이 하느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자에게 왕권을 주고 덕이 없는 자에겐 왕권을 뺏는다. 그러니까 덕이 없는 주왕은 왕권을 뺏겼고 덕이 있는 우리 문왕께서는 왕권을 받으신 거다 라는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깔끔하게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권력을 이양하고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단종세조 일화만 봐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깔끔하게 권력을 포기하고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된 왕권을 받은 성왕이 당시에 이제 반란을 주도했던 엄나라를 정벌을 하면서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런 강력을 이뤄내고요. 그 아들인 강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때 오랜만에 융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도망을 가냐 예전처럼 아니죠. 이번에는 이 오랑캐 새끼 뭐야? 하면서 대가리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공자가 요 주나라의 건국 설화 연대기를 보면서 깨달은 거죠. 인생은 명과 의, 주어진 상황과 해야 할 바로 이루어져 있구나. 왜냐면 정리를 해보면 문왕은 상나라 소국이 되는 운명에서 서백이 됐고요. 무왕은 아버지와 형님의 복수를 해야 된다는 운명에서 상나라를 정벌을 했고요. 주공은 형의 잃은 병사에서 완벽한 섭정을 해냈고요. 성왕은 반란을 정벌했고 강왕은 물려받은 전성기를 황금기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상황과 해야 할 바를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 수명, 상황 이런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운명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행복하고 좋은 삶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공자가 이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요 가르침, 요 깨달음을 바탕으로 공자의 사상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은 다음에 바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